세계 경제를 이끄는 지칠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이 나라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란한 문화와 기술력의 시작이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이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이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또 다른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문명의 근간에는 한국의 영향력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의 영향력을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는가? 왜 그들의 고대 문헌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기록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는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충격적인 분석. 최첨단 과학 장비로 증명된 일본 문명의 시작이 한국이었다는 특별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가 보유한 최고의 동아시아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석좌 교수 마이클 밀러입니다. 특히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2016년 대한민국 학수원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연구진들과 함께 30년간 일본의 역사와 문명을 연구해왔죠. 그 과정에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나라, 일본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일본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들의 문명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국보 1호로 불리는 호류지 사찰.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최고 걸작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최신 3D 스캐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이 사찰의 건축 양식은 백제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찰의 옛 기록에서 발견된 설계도였습니다. 거기에는 백제 장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일본 최고의 문화유산이 사실은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일본의 고대 수도 헤이조쿄, 세계가 감탄하는 도시 설계의 원형이 백제의 사비성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위성 사진과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최신 분석 결과 두 도시의 설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일본의 지배층은 백제의 선진 문물을 그대로 본떠 자신들의 수도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야요이 시대의 유물들입니다. 정교한 철기 제작 기술, 선진적인 농경 문화, 뛰어난 재련 기술까지 일본 전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분석한 결과 이 모든 기술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우리 선조들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철기의 제작 기법은 한반도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죠. 일본의 국보급 유물 중 상당수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고고학자들조차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DNA 분석, 금속 성분 분석, 연대 측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적 분석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의 저명한 고고학자 야마구치 교수도 최근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불교 문화의 전래 과정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불교 문화의 시작이 우리나라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우리 선조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불교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고 이를 전수받은 일본은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일본 전역의 주요 사찰들을 조사한 결과 그 건축 양식과 불상의 제작 기법이 모두 한반도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 큐슈의 아리타 도자기 박물관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본이 숨기고 싶어 했던 또 하나의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찬란한 도자기 문화가 조선의 기술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일본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은 수많은 조선의 도공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이곳 아리타에서는 조선의 도공 2, 3평이 일본 최초로 백자 제작에 성공했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얀 도자기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박물관의 유리장 안에는 이삼평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최초의 백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공식 기록인 도판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삼평이 처음으로 아리타에서 백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놀랍게도 일본 최고의 도자기 아리타야키의 시작이 조선 도공의 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리타 지역의 도자기 마을을 걸어보면 아직도 곳곳에서 조선 도공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츠마 지역으로 가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유명한 사츠마야키는 조선 도공 심당길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백자 기술과 일본의 기법을 결합해 새로운 도자기를 탄생시켰죠. 사츠마야키의 섬세한 문양과 유약 기술은 분명히 조선 도자기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불교 문화의 전래 과정에서도 백제의 영향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538년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상을 보내며 불교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상의 전달이 아닌 완전한 문화체계의 이식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최고의 목조 건축물로 꼽히는 호류지는 백제 장인들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찰의 기둥 배치와 지붕 양식은 백제의 건축 기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최근 발굴된 고고학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둥의 배치 간격, 지붕의 경사도, 심지어 사용된 모세 형태까지 백제 건축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아스카 시대의 다른 사찰들, 범융사와 고류지에서도 백제 건축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백제에서 온 기술자들이 이 사찰들의 건립을 주도했다는 기록이 일본의 역사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목조 건축의 구조와 불상의 배치, 단청의 문양에서 백제 양식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최근 첨단 기술을 통해 더욱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3D 스캐닝 기술로 분석한 결과 호류지의 건축 구조는 백제의 미륵사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목재의 가공 기술과 결구 방식도 백제의 기술과 일치했죠. 이처럼 일본의 전통 문화는 우리나라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며 발전했습니다. 특히 도자기와 건축 분야에서 한반도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의 학자들도 인정한 이 증거들은 최근 더욱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의 도자기 문화와 불교 건축, 그 시작이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또 하나의 진실입니다. 이제는 세계 학계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쿄의 금융 중심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지만 이곳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저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6배에 달했고 기술력의 격차는 더욱 컸죠. 일본은 한국을 단순한 원료 공급지이자 자신들의 공산품을 수출하는 시장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60년 후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최신 통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죠. 삼성전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의 전자기업들은 삼성을 경쟁자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 큽니다. 반도체 시장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한때 일본 기업들이 장악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이 분야에서 존재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기업들은 이제 그들의 뒤를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도쿄 증시의 주가 추이를 보면 이러한 현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1989년 정점을 찍은 이후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술 혁신 분야입니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IPO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이미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죠.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일본이 한때 자랑하던 가전제품 시장의 현실입니다. 도쿄의 전자상가에 가보면 한국 제품들이 매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조차 이제는 한국 제품을 선호하게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경제 분석 기관인 블룸버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을 추격하는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은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래를 준비했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역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성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전략에 주목하고 있죠. 한때 한국의 발전을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의 성공을 배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도쿄 시부야의 중심가에 서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이곳은 한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지고 있죠. 일본의 젊은이들이 줄지어 서서 한국 음식을 기다리고 한국 화장품 매장은 연일 매진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가 NHK에서 방영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일본 방송국들은 한국 드라마 방영을 꺼려했지만 겨울연가의 성공으로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죠. 시청률 20%를 넘어서며 일본 전역에 한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2012년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일본 오리콘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K-팝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이후 방탄소년단은 일본 공식 앨범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고 도쿄돔에서 연속 공연을 펼치며 일본 가요계의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입니다. 도쿄대학교의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일본인의 82%가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3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 최대 화장품 편집숍 코스메의 판매 데이터를 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2023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 한국 제품이 7개나 포함되어 있었죠.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K-뷰티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넘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성장세는 더욱 놀랍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식당 수가 도쿄에서만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김치의 수입량은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학습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외국어 학원 체인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어 수강생이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다가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바꾸는 학생들도 늘고 있죠. 패션업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부야 백구나 하라주쿠의 주요 패션 매장들은 이제 한국 브랜드 섹션을 따로 만들 정도입니다. 일본의 젊은 층은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본 기업들의 변화입니다. 소니뮤직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시세이도는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미디어들도 한류를 더 이상 일시적인 붐이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한국 문화는 이미 일본 젊은이들의 일상이 되었다고 평가했죠. 한류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이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과거 일본 문화를 동경하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의 젊은 세대가 동경하는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 최대 반도체 박람회장에 와 있습니다. 한때 이곳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인공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부스에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몰려들고 있죠.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를 보면 이런 변화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4%, SK하이닉스는 3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 이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은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의 우위가 더욱 압도적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OLED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샤프나 JDI 같은 일본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 밀려났죠. 세계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AI, 5G, 빅데이터 분야에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죠.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변화도 극적입니다. 한때 일본의 소니와 샤프가 장악했던 시장에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브랜드가 된 것이죠. 세계 최고의 기술 분석 기관인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기술 혁신의 선도자가 되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다. 미국의 유명 경제지 포브스도 최근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기술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이제 일본보다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선호하고 있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매출의 8%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죠. 이는 일본 기업들의 평균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AI, 6G, 퀀텀 컴퓨팅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고수하고 있죠.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주도하는 기술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며 자신들의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을 따라잡기에 급급했던 한국이 이제는 기술 패권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1세기 기술혁명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경제산업성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2019년 7월, 바로 이곳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 것이죠. 일본의 이런 조치는 세계 경제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 기업들은 불과 2년 만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 소재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고 국내 소재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무역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증가했습니다. 세계 반도체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73%까지 상승했죠. 일본의 견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올림픽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죠. 하지만 이러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2023년 한국의 수출액은 일본을 바짝 추격했고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이나 EU의 친환경 정책에서 한국 기업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일본의 한국 견제 정책이 오히려 한국의 기술 독립을 앞당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크게 성장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최신 보고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견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시바, 히타치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죠. 더 이상 한국을 견제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이 일본의 견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더욱 강한 경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견제는 오히려 한국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자립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견제는 결과적으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죠. 이제 세계는 한국을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이곳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놀랍게도 한국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최신 경제 지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권에 안착했고 1인당 GDP는 일본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수출 경쟁력에서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죠. 특히 세계의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이미 일본의 모든 전자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이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바쁜 상황이죠. 구글, 애플,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도 이제는 일본 대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선호합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한국 기업 선호도는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유네스코 통계를 보면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은 이미 일본의 문화 콘텐츠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의 글로벌 성과는 이를 잘 보여주죠.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과 성장은 21세기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죠.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도 이제는 아시아 투자의 중심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 혁신 면에서 한국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미래 산업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입니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IPO 통계를 보면 AI, 빅데이터, 육지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 출원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이 보여주는 역동적인 성장과 혁신은 일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평가했죠. 세계는 이제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보여줬던 경제 기적을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때 아시아를 대표하던 일본,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놀라운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왔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위상은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 현재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적 영향력에서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때 일본 문화를 동경하던 한국이 이제는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일본인들조차 한국 문화를 더 선호하는 시대가 왔죠. 세계은행의 통계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출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한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과 유럽의 시각 변화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AI,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려 했던 시도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수출 규제는 한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겼고 문화적 견제는 한류의 세계화를 가속화했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은 이제 한국의 성공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 빠른 의사결정이 만들어낸 한국의 성공 방정식을 배우려 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따라잡기에 급급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강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이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세계가 인정하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세계의 모든 이목은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와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신만의 섬나라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문화산업에서도 한국은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죠.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려 했던 모든 시도들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새로운 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사느니 차라리 퇴사하겠다며 난리치던 월스트리트의 스타 애널리스트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것입니다. 결국 매년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보장하는 뉴욕 본사의 임원 자리까지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한국행 출장을 좌천으로 여기며 발끈하던 그가 어째서 돌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대체 그는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토록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지 지금 바로 그의 놀라운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금융 애널리스트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10년 동안 이곳에서 성공가도를 달려왔죠. 매일 아침 맨해튼의 고층 빌딩 사이를 걸으며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상사 존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마이클, 한국 지사에서 중요한 협상건이 있어. 자네가 맡아주면 좋겠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가야 한다니 분명 누군가 저를 밀어내려는 음모라고 생각했죠.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모두 성공적이었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한국이라뇨?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데 왜 제가 거기로 가야 하죠? 제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존슨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마이클, 자네 실력을 인정해서 보내는 거야. 한국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네. 자네라면 잘 해낼 거라 믿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뉴욕에서의 화려한 삶을 포기할 수 없었죠. 매일 밤 즐기던 맨해튼의 파티,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라는 자부심, 모든 게 완벽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찍 퇴근한 저를 보고 사라는 직감했던 모양입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여보,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한국이요? 얼마나요? 최소 6개월은 될 거야. 사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었고, 저희 부부 모두 아시아 문화에 대해 아는 게 없었죠.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임스와 유치원생인 에밀리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밤늦게까지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죠. 현대적인 건물들, 깨끗한 거리,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지? 의사소통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출발 전날, 평소 즐겨가던 맨해튼 중심가의 바에서 동료들과 작별 파티를 했습니다. 모두들 저를 위로했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제 자존심을 건드렸죠. 마치 제가 뉴욕에서 실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이클, 빨리 돌아와. 여기가 내 자리야. 아시아는 잠시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6개월만 견디면 돼. 우리가 자리 잘 지키고 있을게.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좌천되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술잔을 비우며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출발 전 아이들이 준 그림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이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잘 지낼 수 있을까?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죠. 그저 불안함만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워보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가 전부였죠. 옆자리 승객이 한국어 공부하는 모습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영어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특히 금융권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 말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그토록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기회가 실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향했는데 첫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공항은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눈을 의심했죠. 여기가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 맞나?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살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는 항상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는데 이곳은 달랐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친절한 안내 직원들, 그리고 놀랍게도 입국 심사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준 리무진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 김민수 씨는 영어가 유창했죠. 브라운 씨, 한국은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곧 한국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저는 이제적인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말문이 막혔죠. 양쪽으로 늘어선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그리고 수많은 첨단 전광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강남 지역입니다. 서울의 금융 중심지죠.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가진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아파트는 더 큰 충격이었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김민수 씨가 설명해주는 보안 시스템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디지털 도어락은 지문 인식이 되고 스마트폰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은 얼굴 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기운이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것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죠.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오는 건가요? 네. 겨울에는 정말 천국이죠. 넓은 거실, 첨단 가전제품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까지.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하 주차장이었죠. 모든 차량이 지하에서만 다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지상에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피곤했지만 잠들기 전에 사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기 와서 봐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내부를 보여주자 사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런데 마이클,
혹시 그게 회사에서 특별히 준비해준 고급 아파트 아닌가요? 아니야. 김민수 씨 말로는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 굉장히 많다고 해. 첫날 밤,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스문의 시간 편의점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죠. 뉴욕의 밤거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 어쩌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출장이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내일 출근할 생각에 설렘마저 느꼈죠. 이제 막 시작된 서울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여의도의 회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김민수 씨의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늘 자신만만했는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으니까요. 브라운 씨, 이쪽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트레이딩 룸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한국 지사의 팀장 박준호 씨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씨,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스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준호 씨는 태블릿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에요. 종이 서류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죠. 태블릿을 살펴보는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모든 업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계약서 작성, 결제, 회의실 예약, 심지어 구내식당 메뉴 확인까지 모두 모바일 앱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죠? 벌써 5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이 됐죠. 그 순간 뉴욕 사무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고 수많은 종이 서류들이 책상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습이 오전 회의에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팀이 발표하는 글로벌 투자 전략은 제가 알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죠. 이번 분기에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죠. 발표를 듣는 동안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변방의 금융시장이 아니었죠. 오히려 미래 금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바일 결제가 얼마나 편리한지, 특히 놀라웠던 건 보안 시스템이었죠. 마이클 씨,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거래에 생체 인증이 필수예요. 해킹이나 도용 사고가 거의 없죠. 말로만 듣던 디지털 금융혁신이 이곳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뉴욕과 비교하게 됐죠. 뉴욕이 금융의 중심이라고 자부했는데 오후에는 실제 트레이딩 시스템을 경험해봤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AI 기반 리스크 관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우리나라는 변화가 빠르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퇴근 시간, 제 책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여의도의 야경이 뉴욕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죠. 아니, 어쩌면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회의록을 정리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없이는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뉴욕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좌천된 게 아니라 오히려 큰 기회를 잡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장 생활 인프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부분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택시를 타려고 했죠. 하지만 박준호 팀장이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마이클 씨, 우리나라 지하철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한 지하철역과는 천지 차이였죠.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까지 마치 고급 쇼핑몰 같았습니다. 승강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하나 없었죠. 이게 정말 출근 시간 맞나요? 옆에 있던 직장인처럼 보이는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늘 이래요. 깨끗하고 조용하죠? 열차에 탑승했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냄새도 없고 흔들림도 거의 없었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뉴욕처럼 일일이 티켓을 사거나 충전할 필요가 없었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보는데 박준호 팀장이 휴대폰을 보여줬죠. 마이클 씨, 요즘은 다들 배달 앱을 써요. 집에서 편하게 식사할 수 있죠. 앱을 열어보니 수백 개의 식당이 나왔습니다. 한식, 중식, 심지어 이탈리안 음식점까지 사진과 메뉴, 리뷰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이렇게 주문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0분 정도면 도착해요. 늦어도 1시간은 절대 안 넘죠. 실제로 주문해보니 28분 만에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포장되어 있었고 결제는 이미 앱에서 끝났죠. 이런 게 가능하다니. 식사를 마친 후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안전해 보였죠.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네. 편의점에도 들렀는데 이것도 신세계였습니다. 스문의 시간 영업에 간단한 식사부터 생활용품까지 모든 게 구비되어 있었죠. 심지어 택배 수령도 가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으로 사라와 통화했습니다. 여보, 여기 생활이 너무 편해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요. 정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우리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살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 오는 것을 꺼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뉴욕의 불편함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놀고 있었고 노인들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이곳에서의 삶,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가치가 있겠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출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죠.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근처 카페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앞두고 미리 장소를 확인하러 갔죠.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이클?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었죠. 10년 전 뉴욕에서 만났던 전 여자친구 김서연.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정말 믿을 수 없네. 여기서 만나다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그녀는 거의 변함이 없어 보였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전문가다웠습니다. 여기 앉을래요? 잠깐 시간 있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한국의 대형 투자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뉴욕에서는 잘 지내요? 아직도 그 회사예요? 사실 지금은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왔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마이클이 한국에. 그것도 발령으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행을 거부했던 일, 그리고 점점 이곳의 매력에 빠져가는 과정까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뉴욕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죠. 월스트리트에서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 서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최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에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 뉴욕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 주말도 없는 삶,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가족들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나요? 아직 한국에 데려오지 못했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마이클, 가족들도 한번 와보게 하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아이들은 이곳을 좋아할 거예요. 시간이 꽤 흘러 서연은 다음 미팅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그녀가 말했죠. 가끔 보면 좋겠네요. 한국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카페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일과 삶의 균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저녁에 혼자 한강공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들과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하는 연인들, 휴대폰을 꺼내 사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당신과 아이들이 한국에 와줬으면 해요. 잠시라도 좋으니 이곳의 삶을 직접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여자친구와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때로는 우연이 운명이 되는 법이니까요. 서연과의 만남 이후 저는 매일 밤 사라와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퇴근 후 한강공원에서 통화를 시작했죠. 여보, 지금 보이나요? 이곳이 한강이에요. 카메라를 천천히 돌리며 주변을 보여줬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 아이들과 뛰어노는 가족들까지. 마이클, 거기 밤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이게 일상이에요. 무엇보다 정말 안전하다니까요. 영상통화 중에 치킨 배달이 왔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랐죠. 밤 10시인데 배달이 된다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구내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제임스가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사라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여보,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 말에 사라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 여름방학이 곧 시작되잖아요. 한 달만이라도 이곳에서 지내보는 게 어떨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아이들 학원도 있고 여기도 좋은 학원이 많아요. 에밀리는 발레를, 제임스는 야구를 배울 수 있어요. 박준호 팀장 말로는 영어로 수업하는 곳도 많다던데. 다음 날 회사에서 박준호 팀장과 상담했습니다. 외국인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좋은 학원,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모았죠. 마이클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봐 드릴게요. 저녁에는 서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강남 쪽에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사라와 상의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부터 생활 환경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설명했죠. 제임스가 좋아하는 야구장도 가깝고 에밀리가 관심 있어 하는 케이팝 댄스 학원도 있어요. 드디어 사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한 달만 가보죠. 하지만 약속해요. 아이들이 적응 못하면 바로 돌아와요.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휴가 일정을 조율했고 아파트는 더 넓은 곳으로 알아봤죠. 박준호 팀장의 도움으로 한강이 보이는 4베드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 뷰는 정말 대단하네요. 새 아파트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들 방은 물론 사라의 재택근무를 위한 공간도 완벽했죠. 서연은 주변 맛집 리스트와 쇼핑몰 정보를 보내줬습니다. 처음에는 한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으니 이 레스토랑들을 추천해요. 서양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한식에 도전해보세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여보, 티켓 예약했어요. 다음 달 1일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사라의 목소리에서도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아직도 불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믿을게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 이 한 달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과연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가족들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제임스와 에밀리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사라는 피곤해 보였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보,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아이들은 창밖을 연신 바라봤죠. 아빠, 이 기차 너무 깨끗해요. 뉴욕 지하철보다 100만 배 좋아요. 제임스의 말에 사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창문으로 강이 보여요. 짐을 풀기도 전에 아이들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탐험했습니다. 사라는 주방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마이클, 이 가전제품들 완전 미래적이네요. 저녁을 위해 배달 앱을 보여주자 사라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배달해준다고요? 피자부터 스테이크까지 30분 만에 도착한 음식을 보며 가족들은 감탄했습니다. 특히 포장 상태와 음식의 퀄리티에 사라는 계속 고개를 저었죠. 믿을 수 없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다음 날 아이들의 학원 탐방이 시작됐습니다. 제임스는 야구 아카데미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아빠, 코치님이 영어로 설명해 주시는데 장비가 뉴욕보다 더 좋아요. 여기서 야구하고 싶어요. 에밀리는 K-팝 댄스 학원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엄마, 저도 여기 다니고 싶어요. 블랙핑크 춤을 배울 수 있대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원에 가기를 기다렸고, 사라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죠. 마이클, 오늘 동네 마트에 가봤어요. 가격표를 스캔하면 영어로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해서 계속 스캔만 했네요. 특히 의료 시스템에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밀리가 갑자기 열이 났을 때였죠. 이게 병원비의 전부라고요? 보험 없이 이 정도라고요? 사라는 영수증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 물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치킨을 시켰죠. 아이들은 자전거를 빌려 타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빠, 우리 뉴욕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살면 안 돼요? 제임스의 말에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녁 식탁에서 사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한 달만 버티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아이들은 즉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 우리 여기 살래요. 저 여기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날 밤 베란다에서 사라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그려봤죠. 마이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그 짧은 시간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뉴욕 본사에 메일을 보내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족과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한국 지사 정규직 발령을 요청드립니다.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사라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한 결정이에요. 여보, 다음 날 박준호 팀장과 점심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제임스와 에밀리는 서울 외국인 학교에 다니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거기 다니는 제 조카도 한국 생활을 무척 즐기고 있답니다. 주말에는 서연이 추천해준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마이클 씨, 여기는 특히 외국인 가족들이 선호하는 곳이에요. 한강뷰는 기본이고 주변 인프라가 완벽하죠. 집을 둘러보는 동안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와, 내 방에서 한강이 보여요. 저기 수영장도 있대요. 사라는 주방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여보, 이제 한식도 배워볼까 해요. 아이들이 비빔밥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조차 어색했지만 이제는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았죠. 선생님, 저희 가족이 함께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어는 논리적인 언어라 배우기 쉬워요. 특히 아이들은 금방 따라잡을 거예요. 다음 주는 제임스와 에밀리의 학교 입학 면접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장 선생님을 만났죠. 우리 학교는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두 학생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벌써부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상상을 하는 것 같았죠. 사라는 회사와 협의 끝에 재택근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시차를 활용해 뉴욕 본사와 소통하는 방식이었죠. 오히려 이쪽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는 정말 놀랍네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는 날, 뉴욕 생활 10년의 흔적을 정리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가 꿈꾸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뉴욕의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그래요.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곳,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첫 출장 때의 불안감과 거부감이 무색하게 이제 이곳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라가 배우는 한국어 발음, 그리고 점점 익숙해지는 한국의 일상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이곳 서울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거예요. 여보, 우리 잘 선택한 거죠? 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한강의 밤달이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임스는 학교 야구부의 에이스 투수가 되었고, 에밀리는 교내 케이팝 댄스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죠. 사라는 동네 주민들과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한국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의 동료들이 출장을 왔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죠. 마이클, 솔직히 우리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퇴근 후 한강 공원에 나가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처럼 천천히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법을 배웠죠. 가끔 뉴욕이 그립지 않냐고요? 아니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저녁은 한식 어때요? 사라가 한국어로 묻습니다. 저도 한국어로 대답하죠. 좋아요. 된장찌개 먹고 싶네요. 이제 이곳이 우리 집입니다. 우리가 찾은 작은 천국, 바로 이곳 서울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